네, 올해도 힘든 시험 치르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올해까지가 이제 선택 과목이었고 내년 시험부터 필수 과목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올해 시험 보신 모든 분들이 다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리고 혹시라도 이제 올해 처음 공부를 시작하셨든지 하셔가지고 여의치 않은 분들이 내년에 이제 시험을 치르실 때는 필수 과목으로 되면은 예전에 사법시험 때도 그렇고 상당히 좀 그 난이도가 상승하는 경향은 확실합니다. 그거는. 근데 뭐 노동법은 이제 뻔하고 저희 거의 숨쉬는 공기와 같이 저희 주위에 항상 근접해 있고 저희 어떤 삶의 생태계의 어떤 환경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항상 텔레비 틀면 노동 나오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어렵게 내봐야 한계가 있다. 조문 위주로 80% 정도는 출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판례에서 기존에 좀 리딩 케이스로서 유명했던 판례들을 좀 심도 깊게 다루는 정도로 해서 판례 문제 한 세네 개 정도가 어렵게 나온다면 이제 그 부분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가 있고 바로 몇 달 전에 그러니까 시험 보는 날 기준으로 몇 달 전에 최신 판례로 나온 것들 판례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문제화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20문제 중에서 한 서너 문제 정도의 지문 안에 가서 처음 보는 판례랄지 기존에 알던 판례도 좀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그래서 상당히 당황하게 하는 그러한 출제 유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저희는 이제 객관식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시험이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서 더 맞는 거, 더 틀린 거 이제 국어 시험 같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문장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는 거랄지 그런 어떤 식의 난이도가 좀 올라갈 수가 있겠다. 하지만 판례를 전형적인 판례 위주로 반복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조문 위주로 80% 이상은 조문 위주로 출제된다. 조문으로 문제를 냈는데 거기서 지체하거나 시간이 걸리면은 이제 그거는 합격선에서 이제 멀어지는 게 된다. 이번 21년도 시험에서도 판례가 이제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라는 걸 판례 문제라고 전제했을 때 5개 정도가 판례로 이제 나왔는데 이거는 뭐 거의 이론처럼 되어 있는 판례의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고 이제 아주 또 의미 있는 판례는 뭐 하나 정도 있었고 대부분은 15문제 정도는 다 가장 기본적인 조문 위주로 출제가 됐다. 조문을 좀 응용한다 할지 평상시에 눈여겨보지 않았던 허점을 찌르는 그러한 조문 몇 문제 하여튼 평상시에 조문만 잘 숙지를 했어도 얼마든지 이렇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맡을 수 있는 평이한 수준의 정도의 출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필수 과목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트렌드는 비슷할 것이고 다만 판례에서 약간 이제 어렵게 출제되는 그러한 어떤 측면이 될 것이다라고 예견을 해보고요. 자,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나책형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뭐 사용자의 개념이고요. 2번 근로는 정신노동도 말하죠. 3번 임금이라는 것은 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4번에 가서 일주란 휴일을 제외한 5일을 말한다. 이게 이제 예전의 해석이었죠.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로 한다라는 그러한 거였는데 52시간제와 관련해서 이제 연결되는 쪽으로 대폭 개정이 이루어진 건데 저희 해설에 보시면 2조 1항 7호에서 일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명확하게 했죠. 그래서 그 전에 뭐 학설과 어떤 행정 해석과 이렇게 막 갈리어지던 그러한 어떤 게 이제 조문화돼서 해결이 됐다. 토요일, 일요일 8시간, 8시간 포함해가지고 40시간, 일주 40시간. 그 전에는
56시간씩까지 가능하다는 해석이었는데 이제는 그걸 명확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 조문 하나가 바뀌면서 다른 게 다 파생해서 연결해가지고 변경이 된 것입니다. 자, 2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문 그 자체죠. 2번 8시간 조문이고요. 3번 재량근로제 58조 3항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간주 근로시간제죠. 4번 일주에 평균 2회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거는 뭐 정말 고민할 거 없이 조문만 알면 바로 풀리는 이제 그러한 문제고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가. 자, 3번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 구제 명령 등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했죠. 1번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맞고요. 노동조합도 할 수 있는 거고요. 2번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 신문을 해야 되죠. 며칠 이내에 이제 그 조문으로서 문제가 어렵게 된다면 이제 지체 없이 이런 것을 14일 이내에 뭐 이런 식으로 할지 나중에 이제 OX나 모의고사 할 때 그때 충분히 그러한 말장난들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구두로 할 수 있다 했는데 노조법 84조 2항에 서면으로 하도록 돼 있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든지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이든지 모든 그 행정적인 것은 서면으로 이제 불복을 하려면 서면이 도달하고 판정문이 도달하고 나서 뭐 이렇게 며칠 이내에 뭐 90일이든 또 역시 행정소송 갈 때도 뭐 마찬가지로 90일, 180일 뭐 그런 식으로 서면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자, 4번 10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하도록 법 규정이고요. 그렇습니다. 기출문제를 한 4개 정도 거를 충분히 지문을 숙지를 하고 이제 그게 의미가 크겠고 올해 출제되었던 지문들은 내년에는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조문도 그런 조문들은 조금 강약할 때 약 정도로 해서 보면 되겠는데 저희가 이제 9번 같은 경우 4명 이하의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거, 뭐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거, 뭐 이런 것은 매년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외의 지문들에서 정답으로 특히 출제되었던 지문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그대로 정답으로 또 출제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해서 범위를 좀 좁혀가는 막판에는 이제 시간이 쫓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의미도 있는 게 기출문제의 어떤 풀이의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4번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37조 2항 자체고요. 2번 38조 3항. 3번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줄 수 있다. 도급을 준다 할지 하도급을 준다 할지 뭐 이렇게 줘버릴 것 같으면 쟁의행위에 김이 새버리죠. 힘들게 조합원 투표를 거쳐가지고 단체 행동에 엄청난 손실들을 회사에도 끼치고 근로자들도 조합원들도 그걸 감수하고 이제 이렇게 승부수를 던지는 것인데 그 단결권의 어떤 노동 3권에 표현을 한 것인데 파업 참가한 숫자만큼 그대로 외부 하청에다가 도급을 줘버린다 하면은 그게 무력화돼 버리겠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것이 되기 때문에 법으로 원칙적으로는 이제 줄 수 없도록 필수 유지 업무랄지 필공 사업에 있어서는 예외가 있지만은 일반 사업들에 있어서는 그렇다. 자, 4번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39조는 현행범의 경우에는 구속된다는 거죠. 자, 문제 5번 총회 의결 사항 중에서 제과 출과 일반 의결 정족수인 것은 3번이죠. 특별 의결 정족수의 노조법 16조 2항의 단서에 가서 규임해조의 경우에는 특별 의결 정족수다. 일반 의결 정족수를 물어본 거고 뭐 내년에는 특별 의결 정족수를 묻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겠죠. 자, 그래서 이제 3번이 일반 의결 정족수고. 자, 6번 연차 유급 휴가 및 휴가 수당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하면 이제 제가 인용해 놓은 그 판례의 내용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고요. 2번은 이제 조문이에요. 그래서 소정 근로 일수가 240일이다. 근데 120일 출근하고 120일을 출근을 못 했어요. 이게 근데 업무상 이제 제외를 당했어. 그래서 출근한 것으로 본다 했죠. 출근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24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근율은 100%가 되는 거고. 적법한 쟁의행위 이제 기간은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 했어요. 여기서 120일을 쟁의행위를 했어요. 빼면은 120이 되죠. 그래서 120 대 120에서 출근율 100%는 되지만 그래서 15개가 만약에 발생이 됐다 했을 때는 출근한 것과 안 한 것은 다르기 때문에 2분의 1만큼 비례 삭감해가지고 7.5개를 부여하면 되는데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대로 100%면서 15개를 그대로 부여를 해야 된다. 심지어는 1년 내내 240일을 산재를 당해서 출근 못했다 하더라도 100%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 그게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이고요. 그렇게 해서 연차에 대해서는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느냐, 출근한 것으로 보느냐. 육아휴직 기간이 이제 일이 들어온 것이 내년에는 또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연차 이 부분이 출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산재에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아니면 쟁의행위 기간, 적법한 쟁의행위죠. 불법한 쟁의행위는 결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빼버리면 되고 적법한 그 절차적인 거, 사유적인 거를 다 갖춘 정당한 쟁의행위다 했을 때 이렇게 비례해 가지고 부여하는 이런 것들을 할지 그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2, 3년 동안 기출문제를 쭉 지문들을 분석해서 좁힐 수 있는 그런 감각을 발휘할 수 있다. 공부 좀 하시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이제 제가 기출풀이나 모의고사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예상 문제를 만들어내고 추론을 하는 그러한 작업은 이제 강사의 몫이죠. 여러분들은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간 휴가를 했을 때 1년 미만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이 좀 바뀌긴 했지만 원래 기존의 형태로 하면 1년간 8할 이상 하면 15개 발생되고 휴가를 써야 되고 쓰지 않고 남은 게 있다면 1년, 2년, 3년 차 이때 수당으로 이제 지급이 돼야 된다. 그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에 일한 거에 대한 이 수당의 의미나 연차 휴가의 의미나 이거는 근로의 대가성으로 지급되는 것이다라는 게 판례의 이제 핵심적인 취지인 것입니다. 4번 같은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맞고요. 60조 6항 3호의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 그게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겠고. 자, 문제 7번.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이제 일판 교재에서는 이거를 다루지 못했어 가지고 이제 출간이 될 때쯤 해가지고는 이제 그 담기가 어려워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모의고사 때랄지 그때 이제 별도로 그렇게 빠진 부분들이 있으면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시행을 했었는데 그대로 이제 출제가 된 거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법이 도입이 되면서 취업규칙에도 넣도록 그렇게 됐는데 제 6장의 2 그 조문이고요. 직장 내 1번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하면 그 정의에 대해서 76조의 2 정의 규정이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런 게 이제 국어 문제죠.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2번이 틀린 문제가 되죠. 신고할 수 있다라고 되겠죠.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안 했으면 벌칙을 부과할 건가요? 그건 아니고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3번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출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있어서 유일하게 벌칙이 적용되는 게 그런 신고를 했거나 피해자가 그러한 걸 호소했다고 해서 징계를 한달지 어떤 그 밖에 뭐 어떠한 형태든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거에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있다는 것이죠. 직장 내 성희롱과는 또 달리
직장 내 괴롭힘에 있어서는 벌칙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외에 여타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는 페널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공허하다. 그래서 노동지청의 10건이 직장 내 괴롭힘 건으로 진정이 들어가면 한 건 인정될까 말까 이제 그러한 어떤 빈약한 이제 결과를 좀 허무한 결과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벌칙 적용이 그거밖에 없는데 사업주가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다고 해서 너 해고, 감봉 이렇게 갈 수는 없죠. 그 조치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좀 유명무실할 수가 있겠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보완을 한다 이제 하죠. 자, 4번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 그래서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76조의 3, 2항의 내용이죠. 그래서 조사를 실시 안 했다 했으면 페널티를 해야 된다. 라는 주장이 이제 강하게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자, 8번 공정대표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건 이제 그나마 문제 이번 출제된 것들 중에서는 조금 괜찮은 문제인 것 같다. 자, 1번 같은 경우 그렇죠. 틀린 교섭 창구 단일화의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그거 지나고 그 뒤에 이제 신설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들에게까지 공정대표 의무가 이렇게 확장되는 건 아니고 그 절차에 참여했던 노조 3개다 하면은 3개 중에서 한 군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단일화 절차에 참여했던 노조에 대해서 공정대표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고요. 자, 2번. 아니죠. 10일, 15일. 옳은 것이죠.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맞고요. 자, 3번. 사용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사용자와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처벌, 이 공정 대표 의무를 지켜야 되는 준수 의무자죠. 사용자도 공정 대표 의무가 있다. 자, 4번. 조합원은 그 시정을 요구할 수는 없고 노동조합이 그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했던 노동조합이 자기 노조나 조합원들에 대한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했을 때는 노동조합이 부분을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29조의 4, 2항의 주어가 노동조합이다. 그러니까 조문 문제가 이제 좀 어려워진다라는 것은 이렇게 좀 허를 찌르는 또 이제 사항에 보면 85조 및 86조를 준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걸 또 타고 들어가서 85조 및 86조의 의미를 이렇게 결부해가지고 문제를 꼬아서 내는 조문을 딱 있는 그 조문이 아니라 뭐 이렇게 연결 조문을 대체해가지고 출제를 한달지 그런 식으로 버무려가지고 또 평소에 눈여겨보지 않는 그러한 조문들을 불이타로 한두 문제씩 이렇게 지문에다가 포함해가지고 출제하는 거. 그게 이제 난이도가 어렵게 체감이 되는 것이죠. 평상시에 조문을 항상 딱 조문만 크게 출력해가지고 저는 9급만 이렇게 다루니까요. 근로기준법, 노조법, 최저임금법 범위 정말 작거든요. 민법 총칙 정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큰 활자로 해서 3단으로 된 걸 출력해도 되고 A3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좀 매주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조문을 1회독은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별도로 책상에 앉아가지고 조문을 따로 공부하고 하는 그렇게 시간을 하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식사하실 때 화장실에서나 이렇게 잠 안 오는 분들지 조문을 그냥 반복해서 또 중요하게 한번 언급된달지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으면 색깔로 좀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막판에는 조문만 한 5분 딱 보고 시험을 봐도 거의 한 문제 틀리면 많이 틀리는 식이 될 수가 있다. 조문이 확실해서 자판기에서 물 건너오듯이 툭툭툭툭 정확하게 정리만 돼 있으면 시험장에서 아주 그냥 속사포처럼 20문제지만 한 10분 만에 그냥 다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속독이 붙는 것이죠. 시험장에서 조문이 어찌 됐더라 하면서 이렇게 뭔가
멈칫거리면서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면은 이제 다른 과목에도 다 영향을 미쳐요. 노동법은 늦어도 1문제에 한 뭐 10초, 15초 만에 끝내버릴 정도가 돼서 다른 과목에 투자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고득점을 하는 식으로 2문제 틀리면은 합격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직업 상담사 자격증은 뭐 필수고요. 가산점 5점을 50% 아니 5% 가점을 못하게 되면은 이제 일단은 경쟁성상 자체에서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거죠. 출발 자체에서. 9번은 이제 그렇게 해서 내년에도 반드시 출제될 문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너무 성격이 고다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되죠. 테크닉인데 4명 이하라고 했을 때 기업 같은 경우 경영상 이후에 해고의 제한은 5인 이상이다. 그리고 미음의 법정 근로시간은 뭐주 52시간제랄지 40시간 적용되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뭐 기업과 미음이 들어가는 거 쭉쭉쭉 빼면 3분이 바로 나오는 거죠. 바로. 그런 식으로 해고, 아니면 니은 해고 예고는 한 근로자가 4인 이하다 하더라도 해고 예고는 해야 된다. 최소한 30일에 어떤 다른 직장을 구할 만한 그러한 여유를 줘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니은 들어간 것은 딱 해가지고 출해내는 식으로 바로 딱 포섭해서 특정해가지고 쳐내고 자동적으로 답이 나오도록 하는 그 요령을 익히셔야 된다. 너무 정직하면 안 돼요. 예. 내년에도 분명히 나올 거다. 시행령 별표 1. 자, 문제 10번. 임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복지 포인트는 이제 뭐 임금도 아니다. 통상임금도 아니고 아니다. 라고 확립됐죠. 판례 내용이고. 2번. 요거는 이제 양도는 할 수 있다. 다른 채권자한테 내 임금 받을 것을 쟤한테 제3자한테 양도는 할 수 있다. 채권 양도를 채권이니까 양도를 할 수 있지만 거기다가 그냥 순진하게 사용자가 거기다 지급하면 직접불 원칙의 위반으로 벌칙이 부과가 된다. 양도는 할 수 있으나 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이 돼야 된다. 자, 3번 판례 내용이고 상여금에 대한 성격. 자, 4번 이건 임금대장 48조 내용입니다. 11번 전형적인 조문이죠. 숫자를 상당히 체크를 해놓고 눈으로 많이 반복해서 발라놔야 된다. 14일. 웬만하면 3년, 임금채권 3년. 노동법에서 시효는 3년. 자, 그렇게 1초짜리 문제고요. 자, 12번 최저임금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7조 문제인데 직권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 장애인들 수업 뭐 하다가 근로 능력이 현저하네 해가지고 사용자가 최저임금 어떤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노예 계약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최임법 7조에서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장관의 인가를까지 받도록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이런 것들을 이제 입증해가지고 요건까지 갖추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임금 수준을 낮춰서는 아니 된다. 뭐 2022년도에 9,160원으로 최종 타결이 됐는데 노동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다 퇴장하고 공익위원 안으로 해가지고 일괄 처리해서 9,160원이 됐는데 사용자가 그동안에 최저임금을 10,000원씩 주고 있었어요. 주휴수당 빼고 10,000원씩 주고 있다가 신문에 보니까 22년도에 9,160원 이내 그동안에 내가 어리석었구나. 근로자에게 미안하다. 내가 법을 지켜야겠다 하면서 9,160원으로 낮춰서 지급해서는 벌칙을 당한다는 것이죠. 한번 올라간 것은 쉽게 끌어당겨 내릴 수가 없다. 예. 굉장히 어려운 거다. 불가능에 가깝다. 노동에서는. 근로 조건이 한번 형성이 되면 더 올라가는 것은 이제 무관한데 당겨 내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자, 3번 최저임금액은 시급으로도 표시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5조 1항. 자, 4번. 그렇죠. 기업의 지불 능력은 이제 아닌 것으로 그 전에 이제 기출이 많이 됐던 지문이고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13번 연소자에서 옳은 것은 뭐 1번 시험 현장에서 2번, 3번, 4번 읽고 있으면 안 되죠. 이미 이제 막 배가 저리 한강을 건너야 되는데 저 이제 낙동강 쪽으로 표류하는
이제 멀어지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1번 정확하게 조문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1번 딱 보면 맞추고 바로 14번으로 넘어가야지. 그게 이제 수험생이라고 할 수 있죠. 안 그러고 2번을 잊고 있다 하면 이제 그건 수험생이 아니다. 그건 연구생이다. 그거는. 그래서 사업장에 그걸 갖춰야 된다. 저희는 이제 풀이하는 입장이니까 2번 같은 경우는 해제할 수 있죠. 공익의 대변자로서 친권자 후견인뿐만 아니라 장관이 끼어들어가지고 장관이 하겠습니까? 이걸 감독관이 봤을 때 이제 민원이 들어오든지 진정이 제기가 돼서 이렇게 보니까 미성년자한테 불리하다고 보면 장관의 이름으로 감독관이 이제 하는 거죠. 자, 3번 735 1호 이제 이게 이런 형태로 나왔는데 이 조문도 내년에는 또 출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괄호를 해가지고 11번에서 하듯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연소자들에 있어서 합의에 따라서 연장근로 할 수 있는 것을 특별히 제한하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1, 5 부분에서 나올 수가 있겠고, 자 4번 사용자가 인가 받으면 이제 인가를 받고 동의가 있어야죠.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임산부하고 연소근로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특별하게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 헌법의 이념을 밑에서 받아가지고 노동법이 구체화해서 실현하고 있는 정신이죠. 예. 특별한 보호를 하도록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자, 14번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지부 분해에 대해서는 많이 다뤘던 저희가 2000도 4299판례고요. 자, 2번은 29조 조문 자체고요. 3번 위임했다 하더라도 병존한다라는 게 저희 판례 98-20790이죠. 이제 저희 노동 사건도 위임인이 저희 이제 노무사에게 위임 대리를 해줘요. 대리 위임을 하죠. 퇴직금을 못 받았다. 그러면 진정서 받아가지고 노동청에 진정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을 위임인이 해요. 근데 여기 이제 사용자가 돈을 안 준 건데 자기들끼리 합의를 했어요. 자기들끼리.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1억 정도 청구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한참 열심히 저는 퇴직금이 형성이 되는 게 맞고 금액이 이 정도가 맞다. 그런 것을 일용직인데 6, 7년 일을 했죠.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 딱 서면해서 놓고 이제 1억에 제가 뭐 15% 약정을 했으니까 아주 딱 1억 받으면은 이 한 건으로 아주 그냥 자면서도 웃음 나오죠. 예. 1,500을 받을 수 있는. 야, 이걸로 몇 달 좀 유지가 되겠다. 배가 좀 부르겠다. 이제 그렇게 씩 웃으면서 있는데 자기들끼리 합의를 했어요. 얼마에? 2,000에. 그러면 이제 이게 금액이 훅 떨어지죠. 그러면서 나 취하하겠다. 합의 그냥 이거 받고 한 방에 이거 받고 취하하겠다라고 했을 때 안 됩니다. 당신은 나에게 이 취하하는 권리까지도 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 취하 권도 나에게 있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노동조합도 마찬가지고 병존해서 있는 것이다. 병존해서 위임을 했다 하더라도 이 기본적인 자신의 어떤 권리 부분까지 오직 전속적으로 대리인 위임 받은 쪽에서 다 행사한다라는 건 아니고 이제 병존적으로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그 수임료 깎여가지고 이제 좀 허탈해지는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합의해가지고 한 5분의 1 가격에 막 합의해버리고 말리고 싶은데 그렇게 쓸데없는 손모정 논쟁 많이 하지 마시고 건설적인 어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 거는 빨리 끝내시고 그렇게 집중하시는 게 현명하신 선택하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치고 나가고 하도 그런 게 많으니까 수입료 떼는 경우도 많고 그런 거 연연해 하고 집착하고 하다가는 정신병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에다 이제 그 기부하고 환원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털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14번에서 그래서 교섭권은 소멸을 하는 건 아니다. 원리가 그렇다. 원리가. 자, 4번
사용자 단체가 뭔가 좀 영향력이 있는 통제력을 정도까지는 가지고 있는 사용자 단체여야 되는 것이죠. 예, 판례의 내용이고요. 자, 문제 15번. 옳지 않은 것은 전부 무효로 하는 것은 이제 민법의 일반 원리고, 노동법에서는 일부 무효 법리에 따라서 이 일부분이 무효다 하면 이것만 무효고, 심지어는 계약 취소 법리에 따라서 취소는 원래 소급적 무효가 돼야 되는 것인데 장례적으로만 인정을 하는 것이다. 그 전에 일했던 부분들을 다 전체를 소급 무효화 시켜버리면 근로자가 받아야 될 부분 그나마 그것도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취소의 기본적인 효과의 민법상에 있어서 그거를 장례효로서 이렇게 변형적으로, 이게 이제 특별법의 어떤 효과 아니냐, 민법의 일반법의 원리를 이렇게 다르게 효력이 발휘가 되도록 하는 측면이 노동법의 어떤 성격이다. 그래서 전부 무효로 한다가 이제 틀린 거고, 여기서도 역시 2번 잊고 있으면 이제 시간 낭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2번은 67조 3항, 3번은 17조 1항 임금의 구개지 소유양 교부 17조 1항, 4번은 이제 조문 자체. 자, 16번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하고 2번은 2조의 조문이고요. 3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고시하는 게 아니고 장관이 고시하겠죠. 경사노위로 이제 그게 이관이 됐죠. 그래서 내년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서 지문 하나로는 뭐 고용노동부에 둔다랄지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라도 출제가 될 것이다. 어떤 번지수가 달라졌는데 상당히 큰 의미죠. 자, 4번. 그렇죠. 11조의 내용이고요. 자, 17번. 이것도 이제 평상시에 조문을 얼마나 숙지를 했느냐. 사용자 1번, 사용자가 이러한 것을 취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한다는 것은 참 그러면 편할 텐데, 국가가 작은 정부가 아주 이상적이다. 그래서 이중섭 요즘 그 젊은 분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그래서 최대한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말아라.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것 같으면 사용자한테 이런 의무를 지우면 정부는 아주 편하죠. 근데 할 수가 없다. 국가가 정부는 25조 2항에 정부가 이런 어떤 의무 사항들을 취하도록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뭐 그거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칙이 되는 건 아니지만 선언적인 상징적인 의미로다가 정부에게 부과하는 의무죠. 이런 걸 잘 안 하니까 정부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울분을 토하죠, 저희가. 그래서 우선 재고용 어떤 의무랄지 생계 안정,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 등 직업 훈련은 많이 활성화는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고용센터 가보면은 요즘 특히 여성 경력 단절 여성 근로자들 같은 경우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 4차 산업혁명 막 관련돼 가지고 어떤 거랄지, 그래서 공부하시면서도 뭐 주말이랄지 그 국민 배움 카드나 그런 걸 해가지고 통해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감독관 하시고 또는 뭐 더 공부하셔가지고 노무사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현업에 나가셔서 하실 때 어떤 쓸만한 그 헤드헌터 양성하는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기업에서 저 기업으로 스카우트 이렇게 막 시키면서 수수료 뭐 10%, 15%씩. 그게 한 100명 멤버십 쌓이면은 가만히 앉아서 있어도 관리만 해도 뭐 몇천씩 한 달에 벌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양성 과정도 이렇게 하면서 네트워킹도 연결시켜주고 뭐 아주 좋더라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저도 좀 받아보고 싶었는데 자격 요건이 안 되더라고요. 제 사비를 들여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적인 금전적인 여유가 만만치 않아서. 자, 2번은 이제 장관에게 신고까지 24조 사항 타고 시행령 10조 내용이고요. 3번 24조 1항 자체죠. 4번
이미 이제 사업 폐지해서 청산 과정에 있는 경우는 이거는 이제 정리해고가 아니고 사업에 그냥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거를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면 그 요건을 또 다 갖춰야 되면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미 청산 과정에 들어가면 청산인이 정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일반 법의 원리하고는 다르게 이제 그 정리, 폐지 후속 조치로서 정리하는 과정일 뿐인 것이다. 판례 내용이고요. 자, 18번 최저임금위원회. 이 문제도 이제 약간의 허를 찌르는 이제 문제죠. 틀리면 이제 이런 거 한 문제 정도에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옳지 않은 것은 3년 이내 연임할 수 있다. 14조 3항이고요. 임기 끝나면은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축될 때까지 계속 하는 것이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 14조 5항이고. 눈치로 이거는 이걸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아주 기억력이 대단하신 분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노동부 장관이 선출하여 임명한다 했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전원회의를 열어가지고 9명, 27명 전체 전원회의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하는 것이다. 회의체에서 선출하는 것이다. 조문을 이제 깊게 들어가는 것이죠. 최저임금법이 한 3문제 정도 출제되고 하기 때문에 판례에 막 굉장히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이 다르고 이렇게 뭐 이론적으로 아주 어려운 판례 그 자체를 보고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것을 지문화해서 문제를 만들기는 한계가 있고요. 결국 조문일 건데 평상시에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꼼꼼한 성격의 어떤 소유자가 아닌 한은 그냥 스킵하는,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그 조문에 가서 정답 지문으로 또는 이제 틀린 것으로 그렇게 출제를 하는 테크닉을 발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4번 위원이 결의가 되면 전임자의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14조 4항이고요. 자, 19번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근로감독관 문제는 이제 지금은 이제 구급 감독관들도 숫자를 아직 계속해서 더 많이 뭐 1,000명 이상을 늘려나갈 거기 때문에 고용노동 직렬에서는 근로감독관 업무를 이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 문제는 꼭 나올 것이다. 감독관에 관련된 감독관의 어떤 최소한의 소양을 갖추고 임용이 되도록 하는 그 촉구의 의미로다가 한 문제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역시 국어 문제로 나왔죠. 1번 의사인 근로감독관도 있죠. 제가 직접 보지 못했어요. 취업을 금지하고 뭐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뭐 화공약품을 막 이렇게 다루는데 환기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뭐 이제 그래서 암이 막 이렇게 봉제 공장이나 그 염색하고 하는 데가 그런 어떤 약품 같은 것들을 많이 다루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뭐 안전 조치랄지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있어서 그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의사 감독관이면서 의사인 분이 보니까는 이제 심란해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검진하여야 한다. 검진 안 하면은 벌칙을 부과하나? 이제 정말 국어 문제죠. 검진할 수 있다. 이런데 이제 함정에 빠지면 2번, 3번, 4번이 그 중에 틀린 것이 확실한 게 보일 때까지 한 20초, 30초를 허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차라리 일본이 4번 뒤쪽에 가서 있으면 2, 3, 4에 대해서 보고 일본 마지막 지문에 가서 조금 집중을 해서 보고 그렇게 될 텐데, 설마 일본에서 함정을 파놨겠느냐 하고 2번, 3번, 4번에서 막 찾게 되죠. 요거는 국어 심리학적인 문제다. 이번에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감독관 둔다. 이거는 맞을 것 같다. 이런 거 바로 지워버려야 돼요. 지워버려야 돼. 또 고민을 한 번 더 하더라도 눈이 여기 가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딱 그냥 새까만 진한 것으로 지워버리고. 3번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현장 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하여야 한다. 그건 또 아닐 것 같은데 요구할 수 있겠죠. 지워버려야 돼요. 4번 현장 조사, 서류 제출, 신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는 이제 지문을 좀 강조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잔영이 많이 남아 있을 거다. 그러면 일하고 사회에서 고민을 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근데 요거는 기억이 좀 날 수가 있죠. 검사와 감독관이 전담해서 수행하는 하는 거다. 야, 이거 감독관의 위상이 그 정도로 엄중한 어떤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좀 더 이제 기억이 수월할 수 있고, 그래서 일본 금진하여야 한다.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선택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문제 틀리면 뭐 이런 데서 아니겠는가. 판례 문제는 막 현란하게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O 아니면 X로 딱 간명하게 떨어지도록 그렇게 정답이 판례를 그렇게 해가지고 하도록은 쉽지 않다. 자, 20번 근로기준법상 취약규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아서 여기 이제 판례의 내용인데 이미 이거는 이론화되어 있는 정형적인 취약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이 됐을 때 그러면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전형화돼 있죠. 그래서 9.1다 45165 판례인데 일본만 96조 2항의 조문 자체고 2, 3, 4가 이제 그 판례의 내용인데 그렇게 불이익 변경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그걸 알고 신규로 입사한 자에게는 변경된 취약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가장 전형적인 어떤 노동조합에 이제 뭐 소급 동의를 했달지 뭐 이제 그리고 또 사회 통론상의 어떤 합리성이 있다랄지 예외적으로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불이익 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전형적인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 전이 아니고 변경 후에 취약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제 21년도 기출문제를 아주 가볍게 보았는데요. 이걸 통해서 22년도 문제를 한번 어떻게 또 출제가 될 것인지 잠깐 이렇게 한번 예견을 해보는 이제 스크린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제 면접, 네. 여러분 필기 합격하시고 면접 때까지는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대 최근에 노동 이슈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스크랩을 해놓고 그걸 반복해서 보고 면접관이 거의 뭐 노동법 개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상당한 수준의 면접 질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필기 합격할 때까지는 절대 텔레비에 나오고 신문에 나온다 해서 거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 시간이 막 허비가 되는 거고 시험에 만점 맞는 데 있어서는 그거는 장애 요인이 돼요. 근데 관심이 되게 많이 가죠. 또 호기심 많은 분들 있잖아요. 뭐 정의의 사도처럼 뭐 최저임금 이번에 저거 올라가지고 어쩌겠느냐.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에 문제가 많다. 뭐 이 제도를 어떻게 뭐 이렇게 요새 인터넷에서 보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재밌는 것들이 막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며칠 가고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하면서 정작 교재는 하얀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필기 합격할 때까지는 철저히 교재 중심으로 해서 10번, 20번, 100번을 그냥 그 한도 내에서만 반복을 하고 혹시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신다면 강의하면서 잠깐 이슈적인 거 언급해드리면 그 정도로만 갈증을 해소하시고 이제 필기 끝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 날부터는 그 노동 오케이랄지 뭐 저기 무슨 그런 노동 전문 저널이 있거든요. 그런데 좀 인터넷 언론에서도 그렇고 노동 관련된 것들을 스크랩도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심도 있게 이제 숙지를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면접 때 이제 합격을 하시고 또 이제 임용하기 전에 그때는 더 체계적으로 제가 이제 책을 추천해드리고 하겠지만 그 교재들을 정식으로 이제 뭐 임원시험 것들을 비치를 해놓고 반복을 해서 보고 내가 감독관인데 진정인 민원인이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고 했을 때 단시간 근로자들은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고 또 이게 뭐 15시간 이상 미만을 왔다 갔다 할 때 연차는 또 어떻게 하고 퇴직금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 실무 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숙지를 해서 임용받고 하면 크게 불협화음이 없을 것이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그게 이제 맞는 내용인지 가짜 뉴스인지 뭐 왜곡이 좀 된 부분 과장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은 임용받고 일주일인가 10일 만에 자살을 한 그러한 분이 있는데 성격상에 좀 문제죠.
어디 모르는 게 있는데 물어볼 데가 없더라. 뭐 그 이유를 어떻게 언론에서 그렇게 했던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때 기간에 이제 기본기를 실무 위주의 심화 학습을 하는 이제 그렇게 내 욕구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욕구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이렇게 컨트롤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상으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고요. 이제 제 강의를 기본 강의부터 2판 교재가 나올 거고 그 교재로 이제 기본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요. 혹시 기회가 되셔서 그 시간에 뵙는 분들은 다시 뵙기로 하고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합격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임용 받고 나서 어떻게 생활하실 것인지 공직에서 크게 성공하실 그런 플랜을 잘 짜셔가지고 우리 국민의 어떤 공익의 봉사자로서의 업무를 무리 없이 잘 시행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셔서 장차 큰 우리나라의 어떤 관료들로 성장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